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푸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지금도 조심스럽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그 러시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높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또 신중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컨콜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수출을 하는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영업 환경이 참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환율이 사실 요즘에 좀 좋아서 수출 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고 뭐 어떻게 뭐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류도 사실 네네. 쉽지 않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 또 네네. 통제가 되고 막 이런 시기다 보니까 참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되기 전에는 뭐 물류비도 고점에서 조금씩은 뭐 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이제 좀 안정화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수익은 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스카이라이프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7년도 7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한 반토막도 얼마 안 남은 상황까지 주가가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한 30% 빠졌는데, 일단 불필요한 서비스를 좀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바일, TV,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좀 타겟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통신사들 가입을 하게 되면 이용하지 않는 그런 혜택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다 제거하고, 그걸 제거하고 좀 이용 요금도 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는 그런 소비자를 타겟으로 전략을 삼았어서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그 HCN을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HCN 인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 같은 게 반영이 되면서 21년 3분기까지 실적이 사실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1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HCN 연결 실적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랑 별개로 조금 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좀 고무적인 사실이 있는데, HCN 가입자가 이게 지역 케이블 방송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분당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름방송이 지역 그런 케이블 방송인데, 이런 HCN이 14.7년, 그러니까 거의 15년 만에 가입자가 순중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순중으로 전환을 될 수 있었던 배경은 KT의 경쟁력 있는 인터넷 그런 결합 상품이 붙으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역 그런 인터넷을 쓰면 가장 불만이 좀 느리다는 불만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품질 이슈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자꾸 느리면은 솔직히 저희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지역 케이블의 해지 사유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그 속도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HCN이 KT 스카이라이프랑 이런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인터넷, 사실 뭐 KT 인터넷이 속도가 저희 나라에서는 제일 좋다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시너지가 나왔고, 22년 1분기 분위기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추세나 이런 방향을 한번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게 되면 그래도 좀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그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모바일도 이런 이제 TV나 인터넷, 이제 모바일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가입자 순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건 이 스카이라이프의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이게 에로 부부를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몰랐어요. 에로 부부가 스카이라이프가 제작을 한 건지. 네. 근데 강철 부대 이번에 시즌 1도 재밌게 봤고, 네. 이제 시즌 2가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 그러니까 이제 상영을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1보다 2가 비주얼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 1에서는 이런 조금 뭐 약간 일반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면, 강철부대 2에는 부대도 조금 더 보완이 되었고, 가장 주목된 거는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 그러니까 타겟이 여성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키와 이런
몸매 이런 것들이 훨씬 피지컬. 네, 훨씬 더 강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스카이라이프가 제작을 했던 그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나는 솔로라는 이런 컨텐츠도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능 컨텐츠 제작이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확대를 하고 어쨌든 이걸 만들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투자를 확대했는데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광고랑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어쨌든 회사가 돈이 들어오면 그걸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스카이라이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약간 타이틀? 약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전략? 비전? 이런 거를 제시를 했을 때 기존에는 이런 가입자 중심에서 이제는 HCN과 이제 스카이TV,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 이런 연결 회사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고 연간에 한 2천억 원 정도 별도 기준으로 EBITDA에 달하는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주가도 좀 재미가 없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성장성이 뭐 요즘에 뭐 핫하다는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전략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방어적인 입장에서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SK텔레콤에서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너무 각각의 사업부에 대한 밸류가 낮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SKT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 같은 것도 하고 뭐 또 아마존이랑 이런 커머스 쪽도 하고 하는데 SKT라는 통신사 그 회사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한 밸류가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기업에 비해서 너무 못 그쵸, 받고 그쵸, 그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회사들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훨씬 이제 파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밸류를 못 받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밸류를 더 받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컨텐츠 제작사 굉장히 밸류가 높은데 에로 부부, 강철 부부, 안솔로가 다 흥행을 했어요. 근데 흥행을 했는데도 이게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한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네네. 아직은 조금 예능. 예능에 국한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제 메인 사업부가 이런 통신 쪽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막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SKT도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제 밸류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까지도 같이 좀 네.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느리고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회사 방향성 전략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힘들잖아요, 종목 찾기가. 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의 자료도 좀 활발하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좀 좋은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것저것 찾아봐도 딱 네, 없죠. 이게 이게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좀 자료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찾아보는 자료 중에 통계청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계청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고 이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또 연습이 필요하고 또 습관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서 익숙해져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찾아봤던 내용은 작년부터 꾸준히 좀 보던 내용인데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 지수입니다. 2015년을 100으로 뒀을 때 2016년, 17년, 18년 이런 값들을 이제 100에 비교해서 지수로 나타낸 것들인데요. 이번에 봤던 거는 통신 판매업 경상 지수였습니다. 제가 그 산업별 생산 지수를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제일 성장률이 높게 나온 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필터링을 해봤더니 그 통신 판매업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거의 뭐 한 상위 3등 안에 있었던. 통신 판매업이면 보통 이제 온라인 네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통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업 밑에 하위 분류로 인터넷 쇼핑이랑 홈쇼핑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세종기업 데이터도 인터넷 결제가 그쵸. 되어야지만, 카드 결제가 되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당연히 그 피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이렇게 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통신 판매업은 어쨌든 이제 인터넷이든 홈쇼핑이든 이런 결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하위 분류로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이 있었고요. 인터넷 쇼핑의 성장률이 그 통신 판매업 전체 성장률을 상회했고, 아쉽지만 홈쇼핑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홈쇼핑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가도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처럼 네네. 방송을 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홈쇼핑 판매 단가도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보다 비싼 제품도 많이 맞아요. 다뤄지고, 예전에는 좀 저렴하게 대량 구매였는데 이제는 비싼 걸 조금 싸게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이렇게 의미 있게 상승세를 나타내진 못했지만, 인터넷 쇼핑 쪽은 지금 2022년 1월 경상 지수가 346.7이 나왔어요. 2015년에 100으로 뒀을 때 거의 3배 이상 그 시장이 커졌다, 결제가 커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고, 1월은 12월 대비로는 하락했습니다. 12월 대비로는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좀 계절성이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는 뭐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돈 해서 나갈 때가 많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신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1월에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중에 통신 판매업 지수를 피지사 매출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쨌든 이게 늘어나면 피지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KG 이니시스랑 NH 한국사이버결제, 다날의 모습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3사 중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시장 성장률을 잘 따라갔습니다.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2021년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2021년 4Q 실적이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군요. 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다날로 봤을 때는 다날의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를 보고 지금 1월 데이터는 12월보다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 평균을 했을 때는 만약에 1월 정도 추세가 2, 3월 정도 이어진다면 이제 결론은 QOQ로는 하락, YOY는 매출 증가, 요 정도 윤곽을 좀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윤곽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투자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산업 아이디어를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는 게 좋겠습니다, 파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보다는 이런 3사, 특히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를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대웅제약입니다. 소송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대웅제약 소송 때문에 말이 많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던 주주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송이 장기전이 되면서. 사실 저는 대웅제약을 막 그렇게 오래 보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뭐 이 회사의 세세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작년부터 해서 소송 비용이 크게 줄면서 이익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는 거의 200억, 300억씩 지출되던 게 2022년에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에도 한 이제 120억 정도대로 확 줄었고, 올해 2022년에는 50억 원 내외까지 감소를 한다고 하는데, 2, 300억씩 나가던 비용이 50억으로 줄면 당연히 150억 정도는 그대로 이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렇죠. 만약 200억 영업이익에 붙는다고 하면 작년도가 889억, 약
890억 정도 나왔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네, 금액이라고. 그럼요. 20% 이상 네,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소송 비용은 계속 줄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어쨌든 영업 활동에 있어서도 그쵸. 훨씬 좀 공격적인 영업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을 떨고 구조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회사의 나보타가 그 미국향 매출의 마진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보타의 그런 이익 개선, 이익 기여, 그리고 회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신제품 같은 걸 내면서 그전에는 상품 매출이 많았대요. 근데 상품은 이익률이 떨어지죠. 근데 상품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품 매출은 줄고 자체적으로 그걸 대체하는 제품들을 내면서 전체적인 마진을 개선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대웅 제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쟁 이슈에서 조금은 그래도 벗어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난 기업들이 차라리 더 방어적 좀 수익률이 변동이 좀 적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대웅제약까지 짧게 코멘트 남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차트가 거의 바이오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건설 회사의 큰 이벤트가 있었죠. HDC 산업개발에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아파트 사고가 생기면서 이제 모든 이런 이슈들이 집중이 되고 다른 건설주에도 사실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해결이 돼 가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금호건설을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은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있겠죠. 근데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부도 있고 아파트 사업부도 있고 해외에 이제 뭐 해외 공장이 아니더라도 뭐 주택을 짓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은 금호건설은 아시아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서는 구조가 엄청 단순화됐어요. 플랜트도 없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플랜트도 없고 해외에 뭐 할 만한 역량이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 이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때문에 레퍼런스가 그동안 있었던 공항에 대한 이제 스페셜티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금호건설을 봤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4분기 매출액은 이제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거는 딴 것보다도 이제 성과급이 좀 있었어요. 뭐 실적이 잘 나온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있었고 이런 거는 이제 1분기부터는 반영이 다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인데 수주 잔고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21년, 22년 예상치까지 보면 2.2조에서 2.6조로 그 다음에 22년은 2.8조로 수주 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그냥 거의 뭐 90%가 아파트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금 같은 건설 붐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3년에 걸쳐서 매출액으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22년 1분기부터는 다시 이런 성과급이 사라지면 6% 이익률이 회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 수주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2.8조라고 예상을 하는 컨센서스를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주를 몇 세대를 할 수 있냐를 세대수로 회사가 예측을 했을 때 6,5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21년에 분양 세대수를 6,600세대로 거의 맞췄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8,000세대를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8,000세대도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꾸준히 세대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호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도 91%, 91.8%에서 90.7%, 90%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익률도 4.4%, 5.4%, 6% 이렇게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멀티플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파워 자체가.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6,500세대에서 이제 8,000세대로 증가를 했는데 자체 사업 물량이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자체 사업 물량이 2,100세대였고 2021년 1,600세대로 줄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LH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LH 사태가 터지면서 LH에서 금호산업의 특징이, 예를 들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임금도 많이 받고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비싼 회사이기 때문에 LH의 주택을 해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 수주를 안 하고요. LH 같은 경우는 얘들보다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죠. 뭐 금호나 그 밑에 회사들이 고정비라든지 이게 더 싸니까. 그런데 LH에서 이제 나와야 될 물량이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22년치 물량이 올해 이것도 안 나오진 않는데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붙는다면은 예를 들면 뭐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6,500세대에서 8,000세대로 늘어난 비율만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부에서 그냥 얘기만 해놓고 이거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주택 계획을 잡은 게 200만 호고, 그 청약금 들어가면 네. 나와 있어요. 색깔이 다르게 네. 보라 색깔인가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사전 청약 이런 거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 그죠. 사전 청약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이 이 정부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약간 불신이 생기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토지도 매입하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주택을 맨 땅에서부터 짓는다는 게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것들 되면서 2022년이 21년보다 물량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게 현대산업개발이 저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들지가 않을까 하는데, 비용은 어차피 안전관리비라는 게 전체 매출액이 얼마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고생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렇게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진짜 이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었지만, 이게 비용단에서 붙는 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려주셔서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몰랐을 때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관리를 깐깐하게 하거나 네네. 그러면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매출액 대비 그 일정 안전관리비가 정해져 네. 있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셔가지고 네. 이러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법적인 그 비용 근데 아마 때문에 잘 치고. 발생이 추가가 되긴 할 건데, 이제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모든 게 기름값도 지금 막 1,900원,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철근하고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은 건설회사의 원가가 얼마나 증가를 하게 되느냐 분석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게 사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땅값이 대부분이고, 물론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철근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철근이 그렇게 막 올랐을 때도 첫째로는 우리가 알만한 건설사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금건설이 작아 보이지만 100대 건설사 안에 들거든요.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도. 그러면은 다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1년치를 맺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성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30평 한 채 지으면은 철근 가격이 그때 엄청 올라가지고 뭐 없다에 난리 쳤을 때도 냉장고 한 대 정도 가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아파트가 서울에는 뭐 10억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이번에 리포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지었을 때도 뭐 1%에서 2% 정도
커도 원가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파트 조금씩은 분양가 상한제들이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분양이 안 나오니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거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도 이런 것도 영향도 있을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1%에서 2% 정도 오르는 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그렇게 가격이 오른다 했는데도 회사 전체에서 증가한 비용이 20억? 회사가 매출액이 몇 조 단위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회사인데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상승분은 회사한테 그렇게 크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여기 있지 말고 저희 가서 딴 데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어쨌든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지방의 분양이 이제 슬로우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미분양이 나는 거는 거의 없고 그 뉴스에서 보면은 네. 뭐 송도 미분양, 네, 뭐 네. 대구 미분양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호수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세대수가 좀 작고 네. 그 좀 솔직히 말하면 표현하면은 좀 누구나 내가 좋아 보여야 남도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들 사라곤 하는데 좀 세대수도 조금 작고 좀 입지적인 것도 조금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 서울 강남구에서 22년도 1월에 거래된 것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가 됐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실제 분양 시장이랑은 좀 온도차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70%만 분양을 해버려도 어차피 자금 다 회수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익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경쟁률이 1000대1 막 이렇게 됐다는 거는 싸게 분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없다면은 더 높은 가격을 분양을 하더라도 다 팔릴 거였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예를 들면 한 10%가 남아서 다 지어지기 전까지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미분양만 남는 거는 오히려 회사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건설사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더 빠지게 돼서 진짜 미분양이 되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청약홈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뭐 분양하는 거 경쟁률 얼마나 났나 이렇게 네. 가끔 보는데 저희 주변에서 여기에 이 가격에 분양한다고? 하는데도 분양률 경쟁률 보면은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어쨌든 부동산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만 보는 숫자만 보는 건데 일단 보여져 있는 숫자로는 이게 과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꺾이는 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분양 시장에 한정해가지고. 네,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자체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LH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LH에 선발이 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금호건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보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잘한다고 하지 네. 않나요? 여기 배당? 대주주가 네. 돈이 좀 필요하니까. 대주주가 돈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대주주가 이거를 배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꼬불쳐 가지 않을까. 사실은 계속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긴 해요. 그쵸, 금호건설이 이제 다른 그거에 비해서 숫자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히 그동안 나쁜 짓을 했으니까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는 눈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든 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게 해야 된다면 대주주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해야 되고 배당의 여력도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뭐 회사가 다른 계열사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해서라도 올려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좀 회사의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티시고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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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